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권 수뇌부 책임론과 국민의당의 동요 가능성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후보자 지명 116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 2표가 부족했습니다.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건 헌정사상 최초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준안 부결도 처음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팽팽히 맞서온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이 최대 변수였습니다. 민주당은 임명 동의안 부결은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 교체 불복이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대표는 당리당략적 결정이라며 국민의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며 여당이 협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정부 여당을 향해 협치 정신에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남 탓하기에 앞서서 자기 당 내부를 먼저 돌아보라고 꼬집었고 정의당도 정부 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당을 향한 물밑 접촉을 이어오면서 찬성표를 끌어모아온 만큼 충격파가 더 큰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빚어짐에 따라서 호남 민심의 동향이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 중에 오늘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안보 현안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아서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고 탈원전 정책과 공영방송 파업 문제도 도마에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이전 정부의 적폐 사례를 부각하고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도마에 올리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물밑에서 자진 사퇴설이 여전한 만큼 후보자를 엄호하기보다는 다소 냉랭한 분위기 속에 자질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 후보자는 창조론 지지 논란에 창조론을 신앙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고 뉴라이트 사관 옹호 의혹은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극우 농객을 세미나에 초청한 데 대해서는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해당 인물을 한 번 받고 연결만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에 대해서는 존경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은 인정했지만 논문 중복 게재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서 논평입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희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 내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책 파기에 따른 부담과 중국의 반발 등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지홍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 상원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이는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MBC 방송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사이버 공격 등 공격적 대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검토가 이뤄졌다며 중국 측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최신형 소형 전술핵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할 경우 북한의 핵 개발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과 러시아와 체결한 군축협정 위반 논란 등 감수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 한국 정부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등을 공식 부인하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실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유엔의 대북 제재안 결의를 앞두고 중국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신지용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일본 핵무장 주장이 나오자 중국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영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군비 경쟁이 계속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은 무기들이 늘어나 지역 정세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군비 강화에 맞서 중국 역시 군사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하자 우리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에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한반도 핵 무장론이 백해무익하고 북핵을 용인하는 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한 나라가 없듯이 핵 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사회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전술핵 재배치가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게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 여론전에 본격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며 짧은 시간 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국 조야를 방문을 하고 중국을 방문을 하고 일본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핵 균형을 통해서 세계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안정되는
그런 계기를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오는 15일 대구에서 국민 요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북한이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을 막을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와 당론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엇갈리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북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경험이 풍부한 반 전 총장과의 의견 교환으로 외교적 성과를 높일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우리 시간 내일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네, 애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 동결 등 초강력 제재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최종안의 내용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현지 시간 11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애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제재 명단 포함,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의 강력한 제재 내용이 포함됐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물밑 협상 결과 최종안의 내용이 다소 완화됐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우선 최종 결의안에는 개인 및 단체 제재 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와 공해상의 북한 선박 강제 검색과 관련해서도 문안이 다소 완화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자산 동결과 함께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 금지는 전면 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정 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기했습니다. 이는 원유 전면 수출 금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 오전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시간당 최고 116mm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시내 곳곳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폭우로 인해 도로가 물바다가 되면서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되고 도로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중단되거나 통제됐습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에선 집중호우로 주택 세 채가 잇따라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한 명이 붕괴 직전 건물 밖으로 나오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노인 한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는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네, 유 의원이 전면에 나선다면 홍준표, 안철수 대표에 이어 주요 대선 주자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직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동지들과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의미인 사즉생을 언급하면서 바른정당이 최대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이 지도부의 공백을 메울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직 수용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 의원의 등판은 의미가 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 안철수 대표가 전면에 나선 상황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들이 다시 한번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유 의원의 선택이 향후 전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유 대표의 복귀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 정족수인 20명을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 의원은 당의 결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하루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이해훈 전 대표가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바른정당이 임시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국회 인근에서 열린 만찬에서 의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도체제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부의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를 밝혔지만 김무성 의원이 이른바 유승민 사당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김 의원은 전당대회 전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불공정한 적폐라면서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 도약은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라면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체제를 청산하고 재벌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노동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 주권자는 노동자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정부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정규직 교사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괜한 희망 고문을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 달여간 심의를 벌인 끝에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기간제 교원의 상여금과 복지비 등을 올리고 방학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학교 회계 직원 12,000여 명과 유치원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기간제 교사 단체와 민주노총 등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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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섣부른 정규직 전환 논의가 교육계의 갈등만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2,000여 명, 사립학교를 합치면 4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10대 여고생이 무면허로 부모님의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20대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 25분쯤 강릉 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18살 A양이 몰던 비스토 승용차가 24살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씨는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중 변을 당했으며 집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양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대는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21살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중국 광저우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한 승무원에게까지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른 승객들과 피해 승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판매하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심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하는 등 첨단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도심 주택가. 곱게 닫힌 문을 따고 들어가니 책상 위 말린 대마초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쪽 방문을 열자 각종 전문 재배기구가 즐비한 가운데 대마 30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날 이곳에서 압수된 대마는 5,400여 명이 한 번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4억 8천만 원어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렇게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25살 이모 씨와 고교 동창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인 딥웹을 이용해 대마 판매를 광고했습니다. 미 해군에서 사용하던 보안 브라우저에서 유래한 딥웹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그 내용을 검색할 수 없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웹을 통한 전 세계적인 마약류 거래가 250만 건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딥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판매 사범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씨 등은 입금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던지기 방식을 사용하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아 거래 내역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환전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딥웹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마약 거래를 비롯한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